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었습니다. 오늘은 1인이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자 자격으로 왔습니다. 오늘 한번 미국 경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우리 부부장님 승진하셨죠? 네. 승진 소식을 전 국민이 알아요. 정상현 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책 나왔다면서요. 예. 네. 지금 올해 1월 15일 날 미국 투자 메가 사이클이라는 책을 냈고요. 제가 2025년도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네. 그리고 미국은 과연 이번 부채 사이클에서 과연 떨어질 건지 아니면 다시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를 좀 책으로 좀 썼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김광석과 함께 하자. 정말요? 네, 오피셜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일 저랑 소통하고 매주 저와 줌 수업을 진행하고 경제에 관련해서. 예,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온오프 병행 세미나를 하고 저도 등록해야겠는데요. 홍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주제 알아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유동성 물어보면 뭐가 유동성인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너 유동성 뭐야? 이러면 야,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 그거 유동성으로 봤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유동성 뭐야? 그러면 연준이 돈 풀어주는 거, 그것도 유동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을 볼 때 지금 현재 어떤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지를 잘 보는 게 뭐 자산시장을 전망을 하거나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동성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방송은 제가 202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2022년부터 유동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자산시장을 분석할 때,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유동성이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 대차대조표가 올라가거든요. 연준이 가지고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럼 유동성이 증가해야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봤던 유동성 완화 정책, 그리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자산시장이 좋아진다. 그런데 우리 자세히 한번 보면 2021년도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거를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1분기까지도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분기까지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2021년 4분기부터 연준의 유동성은 긴축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22년 1분기 때 그 긴축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유동성이 긴축된다고 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 보시면 2022년도에 1월부터 사실 주식시장이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다양한 주식시장이 뭐 이거 하나라면 움직이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거기에 결정적으로 유동성이 빠르게 긴축되면서 자산시장이 1월달부터 빠르게 붕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연준은 대차대조표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쪼개볼 수 있어요. 예.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부채 계정을 보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준의 영래포 계좌, 그리고 재무부의 현금 계좌, 그리고 진짜 그냥 우리 통화 현금, 그 4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가 훨씬 더 자산시장에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 가령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전체로 증가하고 있는데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순유동성은 긴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2022년 1분기 보시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빠르게 떨어졌어요.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늘어났는데. 그런데 연준의 영래포라고 하는 계좌는 빠르게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는 지금의 연준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그 돈들이 대부분 영래포 계좌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자산시장의 유동성 긴축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20년도는 자산시장에 좀 그 하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막 제가 막 방송을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연준은 2022년 2분기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돌리고 양적 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양적 긴축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의 유동성은 계속 긴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사실상 자산시장은 좋았잖아요. 저는 2023년 2분기부터는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순유동성은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부터 자산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크게 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유동성은 그렇게 긴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게 제가 2023년, 2024년 자산시장을 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봤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양적 긴축에도 불구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냥 유지가 될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분기마다 분석을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데도 지급준비금이 떨어졌던 그 시기 2022년도에 그때 역내포 계좌라는 게 많이 늘어났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23년 2분기부터는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는데도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크게 안 빠졌어요. 그게 양적 긴축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역내포에 있는 돈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순 유동성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시장 유동성 긴축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완화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적 긴축이라는 걸 듣고 있지만 그리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유동성을 긴축시키려고 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유동성은 그렇게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는 게 제 레파토리였어요. 네. 그게 2024년 말까지 지금 우리는 이제 2025년 초에 지금 1월 달에 교수님 만나겠지만 2024년 말까지 그 흐름으로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 자산시장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025년도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 유동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양적 긴축을 하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라는 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 만약에 이제 그걸 양적 긴축을 끝낸다. 양적 완화도 안 한다. 그럼 사실 대차대조표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내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자산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연준과 정부가 그동안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조절을 2년 동안 해왔지만 이제 그들마저도 이 방식으로 자산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는 유동성으로 더 이상 안 쓰려고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새로운 유동성이 미국 경제든 미국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새로운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학에서 많이 배웠던 시중 강의 통화, 진짜 은행 대출. 그동안 은행 대출로 자산시장을 부양 안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그런데 앞으로 2025년부터는 은행의 대출, 신용대출이 자산의 시장의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이따가 이야기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저는 뭐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한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혹시 올해 2025년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질문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동성이라고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네. 실물 경제로 넘어가야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유동성과 자산시장 간의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광의로 보면 통화 정책과 자산시장 간의 관계를 한번 규명해 보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통화 정책의 수단은 뭐 큰 틀에서는 금리 결정과 유동성을 조절하는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것인데 부부장님의 분석은 금리에 따른 영향보다 네.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영향보다 유동성을 조절하는 장치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 정책이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는 너무나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 분석으로 좀 네.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뭐 가볍게라도 좀 의견을 드려본다면 일단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이동시키는 방식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면 아무래도 은행에 쏠려 있었던 자금이 그러니까 민간 사이드의 경제 주체, 가계와 기업의 자금이 실물 경제로도 들어가는 거고요. 민간 기업이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든가 또 기업이나 가게도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자산 시장으로 옮기는 것도 유리하겠구나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금리 결정은 시중의 유동성을 움직이는 그런 장치로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유동성은 다른 의미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장님은 좀 더 금리보다는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둘 다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고요. 이제 유동성과 금리라는 관점,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 대질문 중에 하나가 종종 좀 들었었던 게 이겁니다. 왜 엇박자가 나느냐.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완화적으로 움직이면서 왜 유동성 장치는 여전히 긴축적으로 가져가느냐. 또 반대로 금리는 이제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해 나가면서 왜 반대로 유동성을 완화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느냐. 네. 이런 질문을 저는 종종 받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게 엇박자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긴축,
적절한 수준의 완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네.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온돌방에 보일러를 틀고 그러면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덜 뜨거워지기 위해서 에어컨도 트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툴, 보일러라는 툴과 에어컨이라는 그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어쨌든 이제 전기세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온도를 맞추기 위한 수준, 그것을 이제 유도하게 한 방법으로서 둘 다 활용하는 거니까 저는 좀 둘 다 중요하다라고 네. 보는 입장이에요.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정부는 쓸 수 있는 게 결국은 재정 정책이고 그렇죠. 연준은 통화 정책이잖아요. 그럼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은 쫄려서 소비를 못 해요. 네. 그리고 대출을 못 일으킵니다. 일단 그럼요. 기본적으로. 연준이 2020년도에 두려워했던 게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받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이 올라왔고 연준은 그거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막 대출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성장이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정부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바이든 정부 이제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을 어떻게든 부양을 시켜서라도 나라의 경제는 무너뜨리면 안 된다. 대신 이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 사람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서 막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경제를 살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거든요. 그 보시면. 네. 근데 국채를 찍어내는 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어마어마한 돈을 쓰려고 해요. 그 현금을 가지고. 보통 뭐 부동산 산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더 엎어서 살려고 하잖아요. 너 이거 대출하지 마. 대출해서 부동산 사지 마. 너 돈 내가 국채를 줄 테니까 나랑 맞바꿔. 그러면 A한테 있는 현금이 정부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국채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이자밖에 이제 소비를 못 해요. 그러면 무분별한 돈을 일단 쓸 수는 없습니다. 국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돈을 쓰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AI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나라의 성장을 살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정부가 왜 국채를 찍어냈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왜 이렇게 과도하게 최근에 2년 동안 많이 찍어냈냐. 그만큼 미국 정부는 AI 반도체 쪽에 투자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게 진심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잉여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영래포라고 하는 계좌 2조 달러 이상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가 넘어갑니다. 그 돈들을 왜 정부가 그럼 2조 달러 이상을 왜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했을까? 그걸 다 뺏어와서 내가 주고 싶은데 주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연준이 금융위기 때 했던 정부는 국채를 이만큼 찍어내고 그거를 연준이 화폐를 찍어내서 사조서 통화량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연준의 그 본원 통화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024년.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국채를 찍어냈는데 이 돈을 어디서 끌고 왔냐? 그냥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푸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잉여 유동성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국채로 맞바꿔치기에 가지고 와서 내가 지원해주고 싶은 대로 지원을 해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미국 성장이 매우 좋았다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돈들이 다 국채 들고 있고 그 이자만 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는 사실 끊기지 않았어요. 이 이자가 워낙에 고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선순환이 돌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는 사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은 당연히 경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양하려고 풀었어요. 근데 그게 뭐 러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이 꽉 막혀버려가지고 생겼던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건데 이제 사실 바이든 정부는 이것 때문에 선거는 졌었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가 정부 국채를 찍어내는 방식은 통화량을 올리면서 하는 방식이 저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실 AI 반도체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 레파토리였고 이제 그게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전 좋을 너무 거라고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중요한 어젠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올바른 공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을 보면서 그걸 관여하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을 보면서 이거 너무 긴축적인데 이 긴축적인 것이 미국 경제를 과도하게 침체할 수도 있으니 재정 정책으로 좀 뭔가 메이크업을 하자 이런 것이고 재정 정책의 움직임을 보니까 통화 정책의 당국 페드는 이거 너무 또 완화적인데 그러면 더 금리를 인상하자 하면서 서로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온도를 만들어 나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공통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게 적절한 공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분할 때 통화 정책은 날씨와 같다. 비를 내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재정 정책은
물조리개와 같다. 물이 부족한 화분만 찾아서 물을 주면 돼요. 물을 필요로 하는 화분만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AI 부문이라든가 테크 기업 영역으로 R&D 지출을 더 많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다. 이런 것이 적절한 수준의 재정 정책이라는 거죠. 이런 공조가 또 우리 한국 경제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뭐 일단 저는 간단하게 제가 보는 경제는 지금 미국은 재정 확장을 계속 하고 있다. 대신 통화는 긴축하고 있다. 네. 그럼 미국이 여기서 어떻게 될지를 저는 고민해 보면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그 2025년도 그러면 미국 경제가 뭐 디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면 골디락스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25년 경제 전망서에 네. 이미 미국을 나홀로 골디락스라고 나홀로 골디락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홀로 골디락스라는 표현은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 경제는 상당히 강한 성장도 아니고 심각한 경기 침체도 아닌 적정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일종의 소프트 랜딩이면서 물가 상승률도 너무 치솟지도 않고 너무 또 디플레이션까지도 아닌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나홀로 골디락스 상황에 놓인다 라고 저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다소 자산시장 관점에서 논했지만 실물 경제 관점에서 좀 논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부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이게 비슷하게 보는 게 미국의 재정,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은 그 자국을 부강시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에 돈을 주니까. 통화 정책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를 좋게 만듭니다. 금리를 낮게 만들면서 하면 전 세계가 완화적으로 가는 거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쫙 올리면 전 세계가 피곤해져요. 저는 미국을 보는 지금 입장은 바이든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 트럼프 때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말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재정은 계속 확장을 해나갈 거고 통화는 계속 긴축적으로 갈 거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미국만 좋아지는 경향이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는 계속 긴축적으로 가니까 전 세계는 점점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재정을 확장하는 방식이 미국 국채를 계속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를 누가 사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돈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가 저금리면 안 사겠지만 고금리면 또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미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전 세계의 자금을 가지고 미국 국내에다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 산업 자체는 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만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좀 교수님보다 저는 조금 더 미국은 잠재 성장률 수준이 아니라 2024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4년 경제 성장률 수준보다 더 높은 성장률. 네. 지금 둔화 정도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도 잠재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2024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일단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쳐 나간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해요. 네.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공약을 이미 발표해 왔어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보다 가정을 해본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재정 투입이 한 2배 정도 더 많을 것으로. 근데 해리스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긴축적으로 재정을 펼치지 않을 거고요. 해리스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공언했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것보다 2배 수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2024년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네. 너무나 많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재무부가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미국 방위비 수준을 넘어서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예산 구조로 봐도 한 해에 한 650조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방위비 예산이 한 30조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많을 때는 35조 뭐 이 정도 그 정도면 거의 5% 수준에 네.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더 높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5% 방위비 수준을 넘는 이자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하려면 네. 당연히 부담되는 게 이자 비용이에요, 네. 정부에. 그럼 이자 비용을 감당해 나가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기는 트럼프로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초지일관 공약으로서 제시해왔던 일기 때도 우리가 경험했었던 금리 인하론자, 제로금리를 너무나 지향하는 자 그런 인물됨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낮은 금리를 유도할 겁니다. 물론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지만 파월이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여건, 파월이 보고자 하는 고용 여건 혹은 물가 여건 이건 트럼프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파월이 금리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겠지만 트럼프가 금리를 결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니까 파월은
아마도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죠. 조금 더 트럼프 네. 시대에는.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반드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 접근일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미국을 좋게 보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인 것 같아요. 수많은 유튜브. 아니, 저도 좋게 본다니까요. 저 많이 좋게 보는 사람들 네, 중에. 많이 좋게 보시죠. 저는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항상 혁신이라는 거는 위기에서 나온다. 네. 위기의 상황이 아니면 혁신은 나올 수가 없다. 네. 지금 미국은 위기의 상황은 맞다. 라가 첫 번째고요. 미국은 항상 위기의 상황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다. 네. 그게 두 번째입니다. 30년대 대공황, 뉴딜 정책 때도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뭐 대규모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겨냈고, 그리고 1970년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했던 그 오일 쇼크, 네. 이때도 초당적으로 폴 볼커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 볼커의 정책을 지원했다는 거죠. 이번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초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이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사실 전 극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도 만약에 위기라고 하면 예. 저는 부채 위기라고 봅니다. 미국. 네. 그럼 이 미국은 이 부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그거를 지금 어떤 전문가들도 정답이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 부채를 줄여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근데 이 부채 위기를 미국은 부채의 금액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미국은 명목 성장률을 통해서 네. 이 부채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은 성장의 진심이다. 그 말씀은 곧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GDP를 올리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성장률을 어떻게 올릴까? 그래서 지금의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해요. 미국의 정부 이자 지출이 과연 미국의 악재일까? 이자 비용 지출이 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지금 35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 70% 이상이 미국 로컬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과거의 역사들을 놓고 봤을 때 패권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이 부채 위기로 다 많이 쓰러졌어요. 그 국가들은 마지막 끝물일 때 그 정부에 대한 부채 있잖아요. 그 조달을 대부분 해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해외였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미국은 지금 70% 이상이 지금 로컬 투자들이 들고 있고 개인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F에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MF에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지금 고금리를 주고 있고 정부는 매년 지금 뭐 몇천억 달러씩 이자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에 가고 기업에 갔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미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입장에서 과연 나쁠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이자 때문에 미국 소비는 끊기지 않는다. 지금 끊기지 않고 있다. 그거를 지금 걔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게 지금 소비를 하라고 지금 이자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사람들은 우려를 많이 하겠죠. 이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으니까. 근데 그거는 해외로 돈이 많이 빠져나갈 때도 문제지.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네. 소비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여건이고 이 사람들이 이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엄한 짓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그 논리예요. 물론 이 이자를 AI에 더 지출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이자 비용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뭐 국방비도 쓰면 좋겠죠. 네. 근데 지금 뭐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지금 그렇게 주고 있고 이것도 저도 이게 무한정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 언젠가 낮출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얼마 정도 수준의 금리 정도가 얘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할까? 지금 미국에 발행돼 있는 평균 부채 금리는 3%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뭐 중후반이잖아요. 장기채 금리든 뭐 단기채 금리든. 네. 그럼 이걸로 모든 국채가 다 리파이낸싱 된다고 하면 이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미국은 이 금리 수준을 얼마로 리파이낸싱을 할까라는 걸 제가 고민을 해보면 이 부채 금리가 어찌됐건 간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이렇게 스노우볼로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은 쪼그라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명목 성장률 3을 보냐 4를 보냐 5를 보냐 했을 때 최소한 이 부채의 평균 금리보다 높게 유지하려고 갈 거다. 그래야지 이 부채에 대해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리파이낸싱이 어떻게 금리에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거를 지금 얘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계치가 있다.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 정부가 트럼프가 강제적으로도 개입을 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정부의 이자 비용은 곧 미국 경제 주체들의 이자 수익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경기 부양 수단이 된다. 이자 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그게 결국 미국 경제의 선순환으로 지금 상황.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경제 주체가 미국 경제 주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 적대 국가인 이런 세계 여러 경제 주체들이 또 미국 국제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하고 있죠. 예. 그럼 이자 비용을 해외로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네, 맞아요. 라는 것. 네. 그리고 그냥 그런 걸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냥 온전히 미국 내 선순환에 기여를 한다라고만 가정하더라도 그게 경기 부양책으로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수단으로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1월 달에도 계속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좀 갈팡질팡하고 있고 네. 네.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뭐 어차피 의회는 레드 수입이라고 가정하니까 어쩌면 24년도 동안에 있었던 그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좀 이견이 있었던 충돌 네. 그것 때문에 신용 등급을 또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그 무한정 그냥 무작정 할 수만은 없어요. 의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펼쳐나가긴 하지만 그 와중에 감당해야 될 이자까지 생각해 보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만은 없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긴축적인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립금리가 현재 3%라고 본다면 네. 3% 위에서만 운영되면 여전히 긴축적이다. 기준금리 기준으로 4.5%니까 4.5에서 3%까지 인하하는 여정 동안에는 여전히 긴축적인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신다면 뭐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해요. 중립금리 밑으로 떨어뜨릴 의지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네.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중립금리 3%가 아니라 2%, 1%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2% 언더로 잡기 위해서 근원 PC든 헤드라인 PC든 2% 언더로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인물됨 혹은 트럼프의 공약,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 특히 트럼프가 가져가고 있는 큰 그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앞에도 말씀하셨었던 미래 유망 산업 주로 7대 산업으로 저는 분류를 하는데 우주산업,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보틱스, 전기차 배터리 이런 영역의 유망 산업들을 미국 내 밸류체인을 다 끌어오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현대제철도 지금 현대차나 다 거기서 생산하려고 그러고 생산 공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은 이미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 비중을 조절하면 돼요. 한국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철강에 대한 수출이 많아질 텐데 현대제철은 현지에 공장을 짓고 직접 조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유도할 때 이 마가를 완성할 때 네. 트럼프의 큰 그림상 제로금리 환경을 만들어서 네. 그냥 정말 제로금리로 돈 빌려서 설비 투자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GDP를 늘려나가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으로써 트럼프는 어쨌든 그 움직임 속에서 제로금리를 유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겠지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네. 조금 그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저도 동의하지만 네. 완화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금의 4.5%의 긴축은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 그거를 동의하는데 네. 초반부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초반부터 안 예. 한다. 예. 그거는 저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를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리쇼어링이 끝난 이후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공장을 다 세우고 실질적으로 팔러 나갈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왔다, 삼성전자가 왔다. 그게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그들이 뭘 생산을 하거나 하면 미국의 GDP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국가들이지만 해외 쪽으로 팔기 시작하면 미국의 무역 수지는 좋아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들어간 나라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여전히 수입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강한 달러로 그걸 잡으려고 하고 있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피려면 해외에서 이 고금리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계속 끌어들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너 네가티브 안 줄게. 너 관세 덜 뗄 테니까 들어와 빨리. 이런 방식으로 다 들어오게 하고 공장이 실질적으로 지어지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보통 버블이라고 하는 게 B2C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큰 공장을 지어서 판매를 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 기업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거 똑같고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통화를 완화시키고 달러를 약세를 시키면서 그걸 판매하는 걸 많이 유도를 시키겠죠. 근데 저는 초반에는 일단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를 3%로 끌고 간다. 지금 뭐 6, 7%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 성장률은 3%로 우리는 가져간다. 지금 2. 몇 프로를 2.6%, 2.7% 2024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는 300만 배럴 이상 매일 푼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지켜진다라고 하면 실질 성장률은 일단 2024년보다는 2025년 높아져요. 그리고 당연히 성장률이 올라가면 재정 적자 비율은 떨어집니다. GDP 대비해서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저는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를 계속 활용할 거다. 물론 2025년부터는 저는 민간의 광의 통화가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공장이 이제 지어질 거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정부가 국채를 가지고 와서 국채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지원을 계속 해주면서 미국의 성장을 가장 살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육성해 나가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채가 많은 게 과연 패권 국가에 위험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두 가지 이유가, 그 부채를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 말씀하신 대로 뭐 국방, AI, 반도체 이런 신성장 산업으로 쓴다고 가면 저는 그게 결국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지를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당연히 그 부채가 과연 부채의 그 조달을 하려고 하는 수단들이 과연 뭐 어디서 이걸 조달했고 이 부채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것도 사실 다 봐야지 이제 패권 국가라는 게 유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정부가 뭐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막 귀족들한테 돈 주고 어디 뭐 엄한데 돈 주고 이러면 그게 생산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생산성을 앞으로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의 생산성은 2% 정도 나와요. 닷컴 버블 때 우리가 5년 정도 닷컴 버블이라 보거든요. 95년에서 2000년. 1997년도까지 95년에서 97년까지 생산성이 2%까지 쭉 올라왔어요. 근데 98년도부터 보면 생산성이 2%에서 99년까지 4%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97년도 98년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클린턴 정부에서 미국의 자본 소득세라는 걸 인하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법인세 인하랑 뭐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은 원래 세금 정책으로서 인하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인하를 했습니다. 28%에서 20%로. 그 이후에 미국 기업들은 이거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그걸로 더 많은 투자를 일으켜서 생산성이 4%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감세 정책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게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 유도를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그 환경 정책도 무시해 버려서 미국에서는 제조하기 더 유리한 네. 환경을 만들어주고, 역시 관세로 으름장만 놓고 끝나든 관세를 실제 인상하든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국가들이 수출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그 모든 정책 공약들이 다 이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끌어오기 위한 네. 그 목적하에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철저하게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좀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국채 금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미국 경제가 운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과 동시에 또 미국 경제가 24년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만큼 견조한 성장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 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5%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유도하는 것은 네. 강달러를 유도할 수 있고요. 네. 강달러를 유도하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이 유리해 하면서 돈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GDP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네.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약간 자본시장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달러 자산이 더 마음에 들어 하면서 돈이 미국으로 쏠리는,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을 보이게 하는 뭐 이런 움직임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해외 직접 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더 짓고 미국의 생산 비중을 더 늘리고 하는 여정 속에서는 높은 금리가 상당한 부담이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여정에서는 강달러가 굉장히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트럼프의 그 드라이브가 어쨌든 다른 걸 말고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긴축보다는 이제 중립적, 저는 완화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긴축보다는 중립적 통화 정책, 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네. 이끄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거 맞죠. 예, 저도 네. 저 긴축적이라는 게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이게 아니라 네.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거를 속도를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늦춰도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원래는 4번을 인하를 봤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해도 하는 게 지금 미국에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회의원들.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는 미국 국회가 키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미국이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일까?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일까?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풀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나라인가? 미국은 그냥 얘들이 발행하는 나라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미국의 부채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통화가 얼마큼씩 풀려 있는 이런 게 인플레이션만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미국의 국회의원들마저도 이건 헷갈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이 풀면 안 된다. 아. 예. 왜냐하면 우리는 밀턴 프리드만 화폐 수량설 돈을 풀면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 배워왔었거든요. 근데 케인즈식은 절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돈을 푸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사실 인플레이션 안 일으킨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미국을 저는 본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돈 푸는 건 문제 안 된다. 대신 이게 성장만 살리면 된다. 라고 일단 첫 번째고 그 금리 있잖아요.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예, 그렇죠.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 트레이딩, 그러니까 우리는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매일 사고 파는 거. 네. 이거를 제가 한 7, 8년 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거시 경제를 좀 많이 보지만 그때는 10년물의 금리가 이거 왜 올라갈까? 오늘 사왔을 때 내일 팔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까라고 봤을 때 미국의 10년 금리는 성장, 인플레,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텀 프리미엄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인플레는 어찌됐거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면 성장 좋아지고 인플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연준과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그냥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 이거는 저는 트럼프도 이걸 싫어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든 제거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5%를 넘어가냐 6%를 넘어가냐.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2024년 한 11월부터 해가지고 2, 3개월 동안 미국 10년물 금리가 3.7에서 4.7, 4.8까지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게 재정 적자 우려에 따른 텀 프리미엄이 상승한 요인이 저는 크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연준 모델로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100bp가 올랐는데 10년물 금리가 거기서 70bp 이상이 텀 프리미엄 때문에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막 올라가고 미국 성장이 올라갈 거가 반영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2024년 그리고 뭐 최근에 5%가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그 이상 뭐 뚫고 6% 간다, 7% 간다? 그거는 트럼프 정부 다 용인하지 않죠. 왜냐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이게 성장을 무너뜨리고 실물 경제를 무너뜨리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갈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 헤지펀드 매니저를 데리고 왔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만약에 나홀로 성장을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안 좋아지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안 좋아지면 미국은 혹시 뭐 나홀로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2023년 4년이 그랬습니다. 미국 나홀로 성장이었어요. 맞아요.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됐는데 22년, 23년, 24년 또 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계속 3.2, 3.2, 3.2 평년 성장률이 3.7%니까 이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가정했을 때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에요. 근데 미국 경제만 날아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23년, 24년 그랬어요. 그럼 25년 또 그렇다라는 말이 이상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원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부메랑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전망하는 이 논의 주제가 25년을 상정하고 하니까 25년을 상정했을 때 아직까지도 미국으로 돈의 유입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미래를 더 제시하고 있거든요. 강달러 환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달러 자산으로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 정치적 리스크까지 남아 있고 도저히 한국에 주식 투자해도 되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25년을 상정했을 때, 저 26년, 27년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25년을 전망했을 때 전망하기 위한 선행 지표나 돈의 이동이나 그 각국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봤을 때 25년을 상정한다면 세계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 국면인데 미국만 고성장한다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비슷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예. 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부장님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싫어해서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드릴 때 네네. 그거를 또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설명해 내시는 모습이 진짜 전문가다운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스케줄 네.
어떤 경로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2025년에 대한 생각과 뭐 향후 뭐 몇 년 뒤를 중립금리 어떻게 보는지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